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개그맨 역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팔레스타인이 도박을 올인을 잘못했다. 올인을 잘못했다. 왜냐면 자기들을 해방시켜준다고 했던 사담 후세인에게 올인했잖아요. 물론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해방시켜준다고 하는데 당연히 사담 후세인 만세했겠지요. 그렇게 믿었던 사담 후세인이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미국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냐. 그 당시 이제 쿠웨이트에서도요. 걸프전 이전에 쿠웨이트에도 팔레스타인 난민 40만 명 정도가 피난 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 자들을 어떻게 하겠냐. 일단 쿠웨이트는 해방됐어요 지금. 이라크군이 물러가가지고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네. 쿠웨이트에 있던 팔레스타인 난민 40만 명이 다 쫓겨나요. 나가. 그렇죠. 쿠웨이트인들이 이뻐하겠어요.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요. 나가! 40만 명이 다 국경 너머로 쫓겨나요. 또 방황을 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요르단에 가서 좀 방 좀 주세요. 레바논에 가서 방 좀 주세요. 시리아에 가서 좀 방 좀 주세요. 어떡하나. 계속 방황을 하는 방황 인생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이 사담 후세인에게 협력을 했던 쿠웨이트 안에 있던 그 팔레스타인인들 대부분 사형당합니다. 당연하죠. 아니 쿠웨이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적죄라고 해서 적의 편을 든 거지 않습니까? 사형을 당해요. 또 PLO, 그러니까 아라파트 의장이 있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 영향력이 영향력이 급감을 해버려요. 완전히 세대된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 미스죠. 그 지도부가 사담 후세인 편 들었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쿠웨이트에 살고 있던 난민들 팔레스타인인들 440만 명 쫓겨나죠. 사담 후세인 편 들었던 팔레스타인인들 다 사형당하죠. 아이고 이스라엘은 스커드 미사일 몇 방 맞았지만 아직 굳건하죠. 미국 지금 이라크 땅에 지금 수만 명이 주둔하고 있죠. 아이고 완전히 세대했어 PLO.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뭔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1948년 건국 이후에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어마무시한 로켓포가 아니라 스커드 미사일로 도심이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어디서 날아왔냐면 아랍 국가에서 날아온 거예요. 이라크에서. 그래서 아랍 국가에서 물론 우리가 핵 무장 국가지만 아랍 국가에서 쏘는 엄청난 초대형 스커드 미사일이 예루살렘 도심 한복판에 꽂힐 수가 있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가지고 차라리 아랍권과 평화협정을 이참에 맺어버리는 것이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가 덜 들 것이다. 기회비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큰 거를 위해서 작은 거를 포기하는 게 기회비용이거든요. 차라리 우리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 가지고 그래, 아랍권이랑 평화협정 맺자. 그것이 더 기회비용이 덜 들 거다. 이래가지고 어이 팔레스타인 우리 평화협상하자! 라고 해서 먼저 손을 내밉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먼저 shake hands. 팔레스타인은 뭐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굉장히 세대인 상황이잖아요. 1988년도에 먼저 독립국가 선언을 먼저 해버린 상태예요. 근데 독립국가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겸언쩍죠. 글쩍글쩍. 근데 이스라엘이 먼저 평화 협상하자고 손 내미니까 뭐 진짜로? 진짜? 뭐 진짜야지. 우리 이스라엘이 뭐 거짓말하는 거 봤냐? 맨날 거짓말하잖아. 협상하자. 글쩍 뒷머리 글쩍 하다가 겸연쩍지만 팔레스타인도 슬쩍 협상 테이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뭐 거의 실질적으로 이제 평화 협상에 들어가요. 당연히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이스라엘과 손잡는 건 매국노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겠죠. 이런 협상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나온 것이 지금도 중동 관련 외신 보면 나오는 하마스라고
들어봤죠? 뭐 우리는 테러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테러 단체는 아니에요.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뭐 김좌진 장군 같이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한 그런 존재예요. 지금도 하마스는. 그렇지만 반대 입장, 이스라엘과 미국, 또 미국 언론의 샤워를 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마스는 테러 단체다라고 알고 있는데 테러 단체 아니에요. 하마스. 꼭 기억하세요. 하여간 하마스가, 일단 하마스는 무슨 뜻이냐면 뭐 하마들이 있냐, 하마스 복수 형태냐가 아니라 이슬람, 아랍어로 이슬람 저항 운동이란 뜻이에요.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손잡는 것은 우리 팔레스타인에게 매국노적인 운동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협상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하마스라는 단체가 생겨납니다. 이스라엘과 그 어떤 평화의 협상도 없다라는 강경파죠. 이런 가운데 계속 이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간의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누이 좋은 거, 매부 좋고, 협상합시다. 계속 협상을 하다가 드디어 정말로 협상에 성공을 해요. 1993년 9월 13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정말 천천히 간다. 슬로우가 아니라 노르웨이 수도가 오슬로죠. 오슬로에서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의 아라파트 의장이 드디어 역사적인 오슬로 선언에 서명을 해요. 서명을 한 다음에 어디서 이거를 서명했다라고 선언을 하냐면 참 남이 차려놓은 밥그릇 위에 젓가락 올려놓는 거 참 미국이 좋아해요. 미국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랑 백악관에서 선언을 해버려요. 자기도 끼고 싶었던 거지. 솔직히 미국은 이 협상에 관여한 게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 백악관에 와서 선언을 하면 더욱더 상징적이지 않냐라고 해서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아라파트 의장을 백악관에 초대해가지고 백악관에서 선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백악관 선언이냐? 아니요. 오슬로 선언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아니, 오슬로 선언인데 왜 선언을 백악관에서 했냐?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모든 협상은 8개월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비밀 협상을 했어요. 왜 노르웨이냐? 몰래 하려고. 협상도 비밀 협상도 오슬로에 있는 무슨 대학 연구소 지하실에서 했거든요. 언론 피하려고. 진짜 몰래 협상을 하려고. 그래서 저기 북극에 가까운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한 대학 연구소 지하실에서 서로 8개월 동안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했어. 그거를 빌 클린턴이 어이 너희들 백악관에서 그거 선언하지 그래. 있어 보이잖아. 우리가 딱 공인. 그래서 선언을 백악관에서 한 거예요. 미국은 개입한 게 없고. 그래서 1993년 오슬로 평화 선언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보고 있던 백악관에서 선언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윈윈이에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아랍 전체권 이집트라든지 뭐 사우디아라비아 등등등등 이라크 등등등 범아랍권은 이스라엘 그래 인정해줄 테니까 살려줄게. 살려는 드릴게. 이스라엘의 생존을 보장해주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살 수 있는 영토를 합법적으로 제공을 한다. 딜을 한 거예요. 이게 오슬로 협정의 기본 바탕인데 이게 잘 풀렸냐? 일단은요. 바로 그 다음 해죠. 1994년 7월에 일단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허용해 줬기 때문에 아라파트를 지도자로 하는 첫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생겨요. 출범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국가도 아니고 난민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비리비리비리비 하고 있다가 오슬로 협정 이후에 드디어 1994년 7월 공식적으로 아라파트를 지도자로 하는 첫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뻔뻔뻔뻔뻔뻔뻔뻔 탄생을 했습니다. 감동이냐고요? 넌 감동이었어. 성시경이냐? 이게요. 그렇지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협정 내용의
오류가 등장을 합니다. 오류라기보다 팔레스타인이 약간 속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난민과 점령촌 문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자치정부 만들어줄게. 이것만 남아있지.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난민들은 어떻게 뭐 처리를 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점령촌은 어떻게 해결하고 구체적인 문제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쭉쭉쭉쭉쭉 그 협정한 뒤쪽으로 갈수록 그 여러분 보험 사인할 때 요즘은 그 TV에서 안 하지만 예전에는 보험 상품 TV에서 그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끝나기 한 뭐 30초 전에 입에 뭐 속사포를 달았는지 보험 상품 30초 했잖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마 요즘은 그게 금지돼 있을걸요? 그리고 계약할 때도 특히 뭐 보험 약관 같은 거 영어로는 그 파인 프린터라고 하는데 파인이 그 미세한 애 뜻도 있거든요. 큰 조항 사이에 있는 조그만 글씨들까지 읽어봐라 이거인데 요거 읽어보니까 팔레스타인이 당한 거예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군이 점령지에서 완전 철수한다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효율적으로 재배치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조그만 글씨로. 그 말은 뭐냐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군은. 그렇죠.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효율적으로 재배치가 된다. 계속 있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배치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군이 떠난 자리는 떠나보면 알 거야. 공백이 생겼다는 거. 그 공백은 팔레스타인 자치경찰이 담당한다라고 써 있는데 그건 있어요. 팔레스타인 자치경찰이 그 지역을 치안을 담당한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을 마음대로 체포할 수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경찰은 이스라엘 국민을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 불공평하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좋아요. 뭐 딱 들으면은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발전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이 고속도로를 건설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속도로. 좋죠. 와! 고속도로다! 고속도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속도로를 관리해준다는 명분 하에 그 고속도로 주변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조그만 걸 막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 봐. 이스라엘. 약속이랑 틀리잖아. 거기 왜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정착촌을 또 왜 만들어? 톨게이트 관리하는 직원도 필요하고 아스팔트 깨지면 너희들이 복구할래? 기술도 없으면서 우리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도로도 닦아주고 기술자들 왔다 갔다 출퇴근하기 힘들잖아 이스라엘에서.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살면서 도로 개보수하라고 그냥 집 지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안에 있는 고속도로 주변에 슬금슬금 이스라엘 유대인 자치촌들이 늘어나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오슬로 협정 이후에 오히려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안에 유대인 정착촌이 2배가 더 증가를 해버려요. 딱 이걸 봤을 때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야 썩었어 이거.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벌써 유대인들은 슬금슬금 자치지구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팔레스타인 안에서 분위기는 쏘갔다. 우리 쏘갔네. 뒤통수 맞았네. 라고 하면서 이 오슬로 협정이 뭐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는 거예요. 이 오슬로 협정에 대해서. 왜냐? 야훼가 물려주신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야훼가 물려주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아랍인들에게 팔아버렸다라고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신께서 주신 땅을 이 홀리 그라운드를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넘기냐라고 반발을 하는 가운데 정말 끔찍한 일이 하나가 역사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1995년 11월 4일 오슬로 협정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유대교 극우파 20대 청년 이름이 이갈 아미르라고 하는데 20대 극우 청년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라빈 총리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군중 집회 같은 데 나갈 때에도 방탄조끼를 안 입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나는 믿는다 우리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 집회에서 등 뒤에서 이갈 아미르라는
20대 극우파 청년이 라빈 총리를 암살합니다.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청년이 아랍과 평화를 추진하는 것은 신과 유대인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딱 증언을 당당하게 해요. 나는 신의 계시를 받고 총리를 죽였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자이기 때문에 땅을 팔레스타인에게 넘겼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게 뭐냐면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유대인이 유대인을 암살한 첫 정치 테러였어요. 하여간 이스라엘의 총리 라빈 총리가 암살됐어요. 그러면 다음 총리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등장한 총리가 누구냐 하면 지금 현 이스라엘 총리인 벤야민 네탄야후 총리가 다음 총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총리가 들어왔지만 약간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이 갔다가 돌아왔다가 장기 집권을 하는 그런 총리인데 이 벤야민 네탄야후 총리가 굉장한 극우파 총리예요. 지금도 그렇고 등장을 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차기 이스라엘 총리인 벤야민 네탄야후 총리입니다. 제가 앞으로 쭉 계속 집권할 거예요. 하하하하. 집권하자마자 뭘 하냐면 오슬로 협정 이거 그냥 무효. 아니 무슨 팔레스타인이랑 평화 협상이야. 무효. 그리고 점령지 우리가 팔레스타인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웃기지 말고 반환 거부.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네탄야후 총리가 집권한 다음에 다시 옛 대결 구도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아랍 분쟁사의 가장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혼돈과 케오스 중간에 2009년 9월 이스라엘의 극우파에 아리엘 샤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리엘 샤론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닌가요? 아니면 샤론 이게 그거 기억나십니까? 1982년도에 그 레바논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3,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을 다 학살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82년도에 그 갈릴리 호수의 평화작전이라고 해서 그 작전을 지휘했던 총지휘관이에요. 이 아리엘 샤론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또 베이루트에 있던 3,000명의 민간인을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대학살을 했던 그 작전을 총지휘했던 총사령관이 아리엘 샤론인데 그 인물이 아리엘 샤론이 2009년 9월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어딜 가냐면 예루살렘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알 아크사 사원이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야, 알 아크사 사원이 멀었나? 장군님, 저 앞에 있는 저 사원입니다. 저기가 바로 알 아크사 사원이야. 번쩍번쩍하는군. 자, 이 알 아크사 사원 지금도 있어요. 예루살렘 한가운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알 아크사 사원은 회교 이슬람교 사원이에요. 그 모스크라고 하죠. 서울 이태원에도 있는 알 아크사. 이 알 아크사 사원은 뭐고 왜 셔마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공통 성지가 되었는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세 종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카톨릭, 개신교 다 포함해가지고 기독교, 그다음에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공통의 성지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알 아크사 사원이 이 황금돔 사원이라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성지순례 많이 가셨거든요. 아니 알 아크사 사원으로 간 게 아니라 알 아크사 사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여러분 뭐 유대교 신자들이 벽에다가 머리를 쿵쿵쿵 부딪히면서 자기들 딸에는 신에 대한 주문을 외우는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통곡 소리 같이 들린다고. 아이고.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벽이 있는데 통곡의 벽은 유대교의 성지고 통곡의 벽과 붙어 있는 알 아크사 사원은 이건 또 이슬람교의 또 성지거든요.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은 이렇게 세 종교의 공통의 성지가 됐냐? 위장 전입을 했냐? 아니면 누가 주민등록 등록을 잘못했냐? 아니요.
설명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다 아브라함부터 또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독교에서도 이 큰 아버지로 여기고 아브라함,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나오고,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이 모하메드 다음으로 중요한 큰 아버지로 나오시는데, 아브라함. 일단 기독교 쪽으로 가볼게요. 기독교 측에 계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일단 야훼가, 신이 얘기를 해줘. 아브라함아, 잠깐 이리 와봐. 네. 앞으로 너는 유대 민족을 이끌 아주 훌륭한 인물이야. 응? 어유 감사합니다, 신. 그런데 네가 잘 이끌지 못 이끌지 그 충성심을 한번 내가 신이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어. 시험이라뇨? 중간고사, 기말고사인가요? 그런 시험 아니야. 너 아들 있지? 그때 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영어 이름은 아이삭이죠. 너 아들 이삭 있지? 영어 이름 아이삭. 그 아들 나한테 제물로 바쳐. 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요? 네가 아브라함, 네가 큰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치면 내가 너 충성심 믿어줄게. 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해봐. 괜찮아. 구약 성서를 보면 진짜로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이 야훼 신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해요. 아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한 산으로 끌고 가는데 그 산 이름이 성서에는 모리아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정상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인 아이삭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한 거죠. 신에게, 야훼에게 바치기 위해서. 아들아 미안하다. 눈 감아라. 이야. 죽이려고 하는 순간 스톱. 야훼가 나타나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너의 충성심을 믿겠다. 진짜로 죽이지 마라. 내가 설마 죽이려고 시켰겠냐? 냐. 그래가지고 이 야훼가 아브라함의 충성심을 믿고 그때부터 유대 민족의 지도자로 찌뽕해줬다라는 것이 이제 구약 성서에 나오는데 그 이름이 이제 모리아산이에요. 성서에 나와 있는 모리아산이 현재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 그게 여러분 아마 그 내비게이션 찍으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템플 마운틴이라고 나올 거예요.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은 템플 마운틴 투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산이다. 성전산. 여기에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성지죠. 여기가 템플 마운틴이요. 여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브라함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 왕 등등등 유대인들의 왕들이 여기에 야훼의 신전을 세웁니다. 당연히 신전을 세우겠죠. 이거 넘버원 홀리 플레이스인데 여기에 야훼 신전을 세운 다음에 이게 유지가 됐냐? 아니요. 역사적으로 이건 역사적인 팩트예요. 여기서부터는 예전도 팩트고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박살이 나버려요. 대로마 제국군이 와가지고 팍팍팍팍팍 박살을 내버리고 그때 다 박살내지 않고 조금 하나만 남겨두거든요. 요 정도는 하나 너희들 그냥 기념품으로 갖고 있어라. 너희들 성전이었으니까 요 정도 우리 간다. 그때 로마군이 다 박살내고 남은 조그만 귀퉁이에 있는 돌 조각이 지금의 통곡의 벽이에요. 지금 현재 유대인 신자들이 머리 쿵쿵쿵 박고 솔로몬 대왕이요 다윗 대왕이요 하는 그게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군이 예루살렘 박살내버리고 그 성전산 위에 있는 야훼 신전 다 박살낸 다음부터는 쫓겨나면서 팔레스타인에서 그때부터 난민 생활을 한 거죠. 2000년 동안. 그래가지고 빈집이네. 아랍인들이 들어와가지고 2000년 동안 쭉 살아왔는데 아랍인들이 살고 있을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하메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모하메드가 어릴 적에 여기를 굉장히 자주 여행을 했다고 해요.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이건 코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코란. 구약 성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하메드가 왔을 때 천사를 봤대요. 알라가 보낸 천사죠. 알라 신이. 그 천사와 함께 밤에 손에 손 잡고 모하메드가 천사와 손을 잡고 예루살렘 밤하늘을 날았다고 해요.
날다가 천국으로 승천을 했는데 그 승천을 한 그 자리가 야훼 신전이 있던 고 폐허 자리였다. 고 해요. 고 자리. 하여간 그 승천을 한 날이 7월 27일에 무하메드 승천 기념일이라고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기념을 하는 날이거든요. 자, 이슬람교에 현재 이런 말이 있거든요. 메카를 향해서 여러분들 이슬람 교도들은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근데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참 그 효험이 있는데 메카에 직접 가서 그 이슬람 교도들은 죽기 전에 한번 꼭 메카 한번 꼭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하죠. 메카 현지에서 기도를 하면 소위 말하는 기도빨이 10만 배래요. 10만 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가서 직접 기도를 하면 기도빨이 10만 배. 그런 반면에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를 해도 기도빨이 소위 말해서 500배라고 해요. 이슬람교 3대 성지가 있어요. 3대 성지. 첫 번째가 메카. 우리가 무슨 뭐 전자제품의 메카, 뭐 프로야구의 메카 할 때 그 메카가 그 이슬람교 넘버원 성지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게. 그 넘버원 성지고 두 번째가 이제 메디나라는 데가 있어요. 메디나가 어디냐면 이제 모하메드가 죽은 땅인데 거기가 넘버 2 성지고 넘버 3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3대 성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도 그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가요. 기도하러. 거기서 기도하면은 기도빨이 500배인데 여기서 모하메드가 승천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서기 691년에 이슬람 성직자들이 모여봐봐. 여기 우리 모하메드 우리 선지자께서 예언자가 승천한 이곳 여기에 우리 또 사원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여기도 우리 사원 하나 만들자고. 이거 넘버 3 성지인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서기 691년에 이슬람 성직자들이 원래 야훼를 모셨던 성전터가 있던 그 산에 템플 마운틴에 모스크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을 건설을 해요. 알 아크사 사원이라고. 이게 이슬람 건축물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거든요. 현존하는 것 중에. 알 아크사 사원이라고 만드는데 알 아크사가 무슨 말이냐. 가장 먼 곳에 있는 이란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사원이다. 라고 해서 알 아크사 사원인데 요 알 아크사 사원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관광객을 받는 그런 관광지였거든요. 물론 아주 엄숙하게 들어가죠. 조건이 까다롭고. 그 안에 들어가면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요 바위가 뭐냐면 여기를 발을 동 딛고 모하메드가 승천을 했다. 그 승천한 어떻게 보면 스프링보드다 라고 얘기는 해요. 그 바위가 있어요. 그 성전 안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애매모호한 지금 그 위치에 두 가지 종교의 성지가 섞여 있거든요. 유대교의 통곡의 벽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벽 앞에서 으야 우는 건 아니에요. 그 주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들린다고 해서 통곡의 벽인데 유대교의 통곡의 벽도 어떻게 보면 알 아크사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알 아크사 성전이랑 지금은 황금돔이라고 하거든요. 위에 황금색 칠을 해놔가지고 황금돔인 알 아크사 사원과 이 유대교 최고의 그런 그 유적인 통곡의 벽이 딱 붙어 있네. 하여간 이 이슬람교 3대 성지인 알 아크사 사원에 2000년도에 유대인 강경파 아리엘 샤론 갈릴리 호수의 평화작전 레바논 침공을 주도했던 유대인 강경파 아리엘 샤론이 군인 1000명을 이끌고 이 알 아크사 사원에 딴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고의로 시비 건 거예요. 혼자 가도 지금 기분 나빠할 판에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 병사 1000명을 끌고 지금 이슬람교 3대 성지에 간 거지 않습니까? 성지에. 당연히 몇몇 신자들이 돌을 던지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때요. 아리엘 샤론 물러가라! 물러가라! 돌 던지자마자 내가 이걸 기다렸어. 아리엘 샤론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돌 던진 시위대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립니다. 사원 앞에서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발표하니까 현장에서 13명이 즉사를 하고 200여 명이 총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라
알 아크사 사원, 이슬람교 3대 최대 성지 앞에서 총격을 가한 거지 않습니까? 전 팔레스타인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도 넘었다. 우리가 참다가 이거 못 참겠다. You crossed the line there. 너 선 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은 미안해요. 우리가 선 넘었네. 실수했어요. 아이고. 아니죠. 기다렸다는 듯 발포로 대응을 합니다. 타당탕. 이때 이스라엘 군이 이 알 아크사 사원 총격 사건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 시위대를 무력 진압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제가 썬킴이 팔레스타인 편 맨 첫 번째 시간대 소개를 해드렸던 2000년도 9월 30일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난민촌이죠. 가자 지구에서 중고차 시장의 아빠랑 차를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12살 자말 알두라라는 소년이 그 당시 항의 시위대를 쫓던 이스라엘 병사들과 딱 마주쳐요. 아빠랑 병사들이랑. 병사들은 계속 총 쏘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은 지금 시위대를 겨냥해가지고. 근데 비무장 아들과 아빠가 중고차 보러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얼떨결에 그 시위대에 휩쓸려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프랑스 TV가 카메라가 그걸 포착을 했는데 아빠는 절규를 해요. 아이가 있다. 쏘지 마라. 아이가 있다. 쏘지 마라. 아이는 아빠 등 뒤에 숨어가지고 울고 있고 이스라엘군은 아이가 있든 말든 그냥 발포를 해요. 겨냥해서 쏜 거예요. 겨냥해서 아이들, 아빠랑 아들을. 그래서 12살짜리 소년 자말 알두라는 아버지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게 프랑스 TV 카메라 기자가 그대로 상황을 포착을 한 거예요. 죽기 전에 자말 알두라가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이 아빠한테 했던 말이 이거라고 하죠. 아빠 걱정하지 말아요. 곧 구급차가 우리를 데리러 올 거예요. 그리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때 이후에 이 자말 알두라 소년이 죽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그때 큰 반향을 일으켰어. 이거 이스라엘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비무장 시위대가 아니라 12살짜리 소년을 쏘아 죽인 거였지 않습니까? TV 카메라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해서 마지막 최고의 수단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자살 공격을 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자살 공격을 해요. 자녀를 잃은 어머니, 심지어는 손자를 잃은 할머니까지 뛰어들어요. 너희들 이스라엘 가만 놔둘 수가 없다. 많은 분들은 지하드라고 해가지고 코란 이것도 언론 보도만 대충 듣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코란에 보면 지하드라고 해서 성전이 있다. 홀리워라고 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던지고 알라신을 위해서 죽어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코란은요, 자살을 엄격하게 금지를 해요. 이슬람교에서 코란은. 그리고 또 특히 팔레스타인인들이 믿는 수니파 있지 않습니까? 시아파와 수니파. 수니파는 굉장히 평화적인 그런 종파거든요. 평화와 관용을 미덕으로 가르쳐요. 그 수니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은. 특히 이제 그 1년 후에 2001년도 1년 후죠. 2001년도에 그 알 아크사 사원의 총격 사건을 이끌었던 이 샤론이라는 인물이 아리엘 샤론이 총리가 돼버리네. 빰빰. 이스라엘의 총리가 돼요. 더 이상 아리엘 샤론이 그때 레바논에서 우리 3,000명을 죽였던 아리엘 샤론, 알 아크사 사원에서 12살짜리 소년, 직접적인 아니지만 소년을 죽였던 아리엘 샤론이 총리가 됐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평화는 불가능하다라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자살 테러를 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서방 언론,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니까 야, 저거 봐라. 우와, 이거 막 나간다 야. 어떻게 할 게 없어가지고 허리띠에 폭탄을 두르고 뛰어드냐? 야, 잔인한 팔레스타인인들. 야, 역시 아랍인들은 안 돼. 하지만 이런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우리가 테러리스트라고 그 팔레스타인인들을 비난을 하면은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던 홍쿠공원,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이봉창 의사의 일본 왕, 일왕에 대한 수류탄 투척, 이 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다 테러리스트예요. 팔레스타인 같이. 근데 일제 포갑에 맞섰던 우리 민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 처절한 저항 아닙니까? 윤봉길 의사의 폭탄 던진 거라든지 이봉창 의사가 일왕을 향해서 수류탄 던진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마지막 저항이에요, 이게요. 왜냐면 코란에는 자살을 금지해놨다고 하는 게, 왜냐면 코란에 보면은 자살하면 알라신한테 못 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이 이렇다니까 난 알라신한테 안 가도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본때는 보이겠다. 이런 마지막 각오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자살 폭탄 테러가 이제 일어난 후에 아리엘 샤론은 몇 배로 보복을 해요. 우리 이스라엘 군이 1명 죽으면 팔레스타인인은 8명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몇 배를 보복을 해요. 그러면서 2002년도 3월, 그러니까 또 1년 후죠. 2002년 3월에 그때 우리가 한참 대한민국 쩍쩍쩍쩍쩍 오 필승 코리아 월드컵 분위기에 한창 젖어 있던 2002년도. 여러분 그게 벌써 20년 전이라니. 야. 하여간 그 월드컵에 우리가 휩쓸려 있었던 2002년도에 아리엘 샤론 강경파죠. 이스라엘에. 뭘 하냐면 방패작전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자살 테러범들 요놈들을 다 속아내야 되겠다고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뭐 가자지구 서한지구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다 색출하는 그런 작전이었는데 이때 민간인 500명이 사망을 해요. 이 민간인 500명.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난민촌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에 쳐들어 들어가가지고 자살 폭탄을 할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민간인 500명이 사망을 하는데 어떤 일까지 발생을 하냐면요. 그때 그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 아라파트 의장이죠. 아라파트 의장을 집무실에 감금을 해요. 집무실에 감금을 해. 나오지 말라고. 너 아라파트 너 나오지 마. 못 나오게 감금을 한 상태에서 그 집무실이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자치 건물을 또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버리네. 죽어라! 팡팡팡팡팡팡. 다행히 아라파트 의장은 죽진 않아요. 집무실만큼은 안 터져가지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이 아라파트 그 안에 있으면 너 죽어. 나와. 조만한테 나와라. 난 안 나간다. 죽어도 이 집무실에서 죽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항의 투쟁을 그 콘크리트 바닥에 사는데 아라파트 의장이 부서진 집무실에서 2년간 감금 생활을 해요. 2년간 감금 생활. 아라파트가. 둘이 동갑이에요. 아라파트 PLO 의장이랑 샤론 이스라엘 총리랑 둘 다 1928년생 동갑인데 이 동갑내기 친구가 평생의 악연이 된 거죠. 샤론 총리는 어이 아라파트 동갑내기 우리 과외할까? 과외는 나중에 하고. 이거 이해하신 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죠. 영화 제목이니까. 너 나와 못 나간다. 나와 못 나간다. 이런 가운데 2004년 11월 11일 우리가 빼빼로데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날, 그런 상술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11월 11일에 갑자기 아라파트 의장이 사망을 합니다. 75세로 사망을 하는데 왜 사망을 했냐면 70 넘은 노인이 부서진 집무실 공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한 거예요. 난 못 나간다고 여기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는 밥만 먹고 살았는데 일단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아라파트 의장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는 밥만 계속 먹었어요. 못 나가니까 아라파트 의장은 독살설이 그때 퍼졌거든요. 아라파트 의장을 이스라엘이 독살을 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강력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10년 후에, 그러니까 2014년도죠. 10년 후에 유해를 다시 꺼내가지고 스위스 법 의학팀이 부검을 해봤거든요. 아라파트 의장의 유해를. 와, 그러니까 상당량의 방사능 물질이 시체 유해에서 검출이 된 거예요. 실제로 스위스 법 의학팀이 부검을 해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정보국인 모사드가 배후다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측은 끝까지 모른다. 이거 봐라, 이게 무슨 말이야? 오리발. 모른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에 방사능이 들어갔나 보지. 아직까지 잡아떼고 있어요. 그 장례식을 할 때도 아라파트 의장은 나는 예루살렘에 묻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여기 뭐 예루살렘에 묻히십시오. 우리가 좋은 무덤 해드릴게요. 했을까요? 결사 반대를 해요. 아니 아라파트가 예루살렘에 묻혀버리면 여기는 투쟁의 상징이 돼버리잖아요. 결국 죽어서도 정말 홀대를 받는데 장례식은 어디서 열리냐면 장례식은 아라파트가 원래 고향이 이집트거든요. 너가 고향 가서라고 해서 이집트에서 장례식을 해요. 그리고 어디 묻히냐면 서한지구에 묻혀요. 넌 팔레스타인이니까 팔레스타인 그 자치 땅에 거기서 묻히라고. 어디 예루살렘. 이렇게 허무하게 아라파트는 생을 마감합니다. 아라파트 의장이 이제 사망한 후에 이스라엘은 뭘 하냐면 참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데 뭐냐면 팔레스타인과 영원히 분리를 하자 이스라엘과 그래 하면서 거대한 분리 장벽을 건설합니다. 이걸 뭐 트럼프가 따라한 거죠. 멕시코와 국경 장벽 건설하면서. 지금도 있어요. 지금 가면 벽이 있는데 무려 높이 8m의 콘크리트 장벽이에요. 높이 8m의 콘크리트 장벽. 이것만이냐? 아니요. 거의 뭐 우리나라 그 군사분계선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어마무시한 그 장벽이거든요. 면도날 철조망. 그냥 밥와이어가 영어로 철조망이지 않습니까? 그냥 철조망이 아니라 면도칼이 꽂혀 있어요. 넘어가다가 철조망이 꽂히는 게 아니라 그여요. 면도칼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고압선. 가다가 통구이 되라고. 고압선. 그리고 감시 카메라 등등등등. 이건 넘어올 꿈도 꾸지 말라예요. 이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 높이 8m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콘크리트 장벽 건설이 2005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유대인 자치지구와 팔레스타인 난민촌은 완전 분리가 돼버려요. 완전. 테러도 할 수도 없어. 8m 콘크리트 장벽인데. 그 말은 뭐냐면 난민촌은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는 철저하게 고립이 돼버린 어떻게 보면 거대한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감옥이. 특히 저기 뭐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 거기 지중해 쪽에 가자지구 거기는 정말 상황이 비참하다고 합니다. 외신은 보도를 안 하지만 들어오는 소식에 따르면 심지어는 주사기가 없어가지고 주사를 못 놓는 상황이래요. 물자를 공급을 안 해주니까. 그때 처음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가자지구는 앞에 바로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다를 통해서 그 물자 공급을 하면 안 되냐? 참 이스라엘 애들이 참 악독한 게 뭐냐면 지중해 바다를 봉쇄해 놨어요. 이스라엘 함정들로. 못 들어간다 가자지구로. 바다 정도는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철조망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젠 지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더 큰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거를 2004년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 장벽은 콘크리트 장벽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철거하라고 했거든요. 권고를 했어요. 이거를 아리엘 샤론 총리가 너희들이 감히 야훼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비웃으면서 판결을 따를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장벽 너머 팔레스타인인들은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팔레스타인인들, 지금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오늘도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도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오늘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긴 시간 달려왔던 팔레스타인 편 이제 뭐 이번 회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길게 뭐 한 2달 달려왔는데 제가 이렇게 팔레스타인 편을 준비한 이유는 딱 그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오늘도 국제사회의 처절한 외면을 받으면서 고향 땅을 뺏기고 죽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조금이나마. 마지막으로 그때 가자지구에서 중고차 시장에 아빠랑 같이 차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서 현장에서 사망했던 12살 자말 알두라가 했던 마지막 말, 아빠 걱정 말아요. 곧 구급차가 우리를 데리러 올 거예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 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제2의 자말 알두라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썬킴의 세계사 팔레스타인 편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또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